삼성전자가 최근 챈나이 공장의 인도 근로자들과 파업 종료를 위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인도 노동조합 센터인 CITU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새 노조를 인정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혀 큰 논란을 빚고 있는데요. CITU는 국내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이나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처럼 인도 내 12개의 중앙노동조합 조직 중 하나로 지난해 기준 620만 명이 넘는 조합원이 가입해 있습니다. 이 조직은 챈나이 공장 직원들이 노조를 조직하고 쟁의 행위에 나서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죠. 일각에서는 삼성이 호구 잡혔다며 인도에게 좋은 일만 시킨다고 했지만 사실은 삼성에게 다른 방안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는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최고의 직장 순위에서 2020년부터 4년 내내 1위를 차지해왔습니다. 포브스 조사에서 한국 기업은 물론 아시아 기업 중 상위 10위 안에 이름을 올린 것은 삼성전자가 유일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상위권에는 미국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 어도비와 BMW 그룹, 레고 그룹 등 쟁쟁한 기업들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죠. 이 순위가 알려주듯 삼성전자는 해외의 현지 근로자들이 일하고 싶은 최고의 기업이었는데요. 그러나 지난달 9일부터 돌연 인도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챈나이 가전 공장은 삼성전자가 인도에 세운 공장 2곳 중 한 곳으로 매년 인도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의 3분의 1가량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체 노동자 약 1,800명 중 1,000명이 파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안을 내세우며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파업이 4주가 넘도록 이어지면서 현지 경찰들은 노동자 일부를 구금했다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 측은 노동자 측과 대화를 시도하며 법원에 중재를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인도 근로자들이 원한 것은 첫 번째로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이들은 35,000 루피에서 3년간 2배 수준인 71,000 루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공장이 있는 챈나이 지역의 공장 노동자 평균 임금은 19,000 루피 정도입니다. 이미 평균 대비 2배 급여를 받고 있는데 이를 또 2배로 올려달라는 요구인 거죠. 그러나 삼성전자 측은 초과 급여 인상에 대한 이야기에는 문을 열어두고 있지만 단기간에 2배로 올려달라는 요구는 일리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인도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100% 임금 인상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인상률이 실현되면 월급은 약 116만 원으로 2배가 되며 이는 중국 최저임금의 3배 수준에 달합니다. 인도의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이는 과도한 요구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이로 인해 노동자와 회사 간의 간극이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주 6일로 합의된 근무일을 주 5일로 줄이고 하루 근무 시간도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여달라고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측은 이 요구에 대해 황당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사가 있는 한국도 주 40시간인데 이보다도 적은 주 35시간을 근무하게 달라니 근무시간 단축과 급여 인상 요구를 합치면 실질적인 임금은 훨씬 높아지게 되기 때문이죠. 심지어는 직원 자녀의 사립학교 학비를 연간 5만 루피까지 지원해달라고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삼성전자는 최근 현지 법원에 파업 근로자들의 공정 접근을 금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낸 상태입니다. SILWU 소속 노동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은 채 공장 주변에서 천막을 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이것이 조업을 방해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죠. 현재 삼성은 파업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공장의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삼성전자 인도법인은 어쩔 수 없이 파업 종료를 위해 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을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근로자들에게 약 8만 원의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노동자가 근무 중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가족에 대한 10만 루피의 경제적 지원도 약속했다고 합니다. 또한 직원 복지를 위해 에어컨 버스 수를 늘리고 현재 5개인 버스 노선을 내년에는 108개의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는데요.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위한 가족 행사를 연 4회에서 6회로 늘리며 행사에 참석하는 가족에겐 2,000루피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한 달 동안 파업을 이어간 근로자들에게 삼성은 인센티브 지급 등 노사 합의를 이뤘지만 여전히 강성 노동자 단체가 파업을 주장하자 이번엔 인도 총리가 나서서 파업을 멈춰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열린 내각 회의에서 인도 총리는 파업이 주 경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현지 노동자들에게 당장 업무에 복귀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는 회의 후 매체 인터뷰를 통해서도 삼성이 노동자 요구사항을 대부분 들어줬는데 단 하나의 조건 때문에 파업을 지속하는 게 공정한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임금 부분에 대해서도 삼성 공장에서 단 한 명만 일을 제대로 못해 2만 1천 루피를 받을 뿐 대개는 월 3만 루피 이상을 받고 7만 루피를 받아가는 사람도 많다고 말하며 삼성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인도 총리의 이런 발빠른 사과는 바로 이번 파업과 그 해결 과정이 인도 내 외국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 해결에 중요한 사례로 남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번 삼성전자 사건이 터지고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업체들의 탄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를 벗어나려 중남미 등 대한 제조 기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일례로 애플이 최신 아이폰 16 시리즈를 타미나두의 타타그룹 공장에서 조립하기 위해 근로자 교육을 시작했는데 삼성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 소식을 전해 듣고는 공장 운영을 잠정적으로 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디 인도 총리는 메이드 인 인디아 정책으로 외국 기업에 보조금을 제공하며 외국 투자 유치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삼성과 애플 등 글로벌 대기업이 떠나는 것만은 막고 싶었을 겁니다. 외신들도 하나같이 아이폰 물량이 다시 중국으로 향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도 정부가 전자제조를 키우려 하지만 인도 남부의 고질적인 인프라 문제와 불법 파업이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라고 입을 모아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한국 기업을 비롯 해외 대기업들이 인도를 떠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파업으로 근로자들의 요구를 계속 들어주다 보면 수익을 내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니 애초에 그런 리스크를 피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국가로 떠나는 것이었죠.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생산 공장 등을 건립하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젊은 노동인구가 많고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으면서 인건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다면 기업들의 경우 인도에 진출하는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미 현지에서는 근로자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수용하게 된다면 다른 글로벌 기업의 공장으로도 파업이 번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삼성전자 첸나이 공장 사건이고 말이죠. 이 선례로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파업의 골머리를 앓게 되면 떠나거나 투자를 철회할 수밖에 없으니 모디 총리가 목표로 하던 세계 3위 경제 대국화에도 제동이 걸리는 상황인데요. 모디 총리는 법인세 인하와 보조금 지원 등으로 글로벌 제조기업을 유치해 전자제품 생산 규모를 207조 원에서 2030년에는 약 667조 원 규모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계획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이자 삼성전자 측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오랫동안 남아달라고 사정사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국과 태국이 수교를 맺은 지 66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어쩌면 태국 방콕에 서울시 방콕구라는 별명이 생기진 않나 기대감이 심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국 기업이 진출한 태국에는 불안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한국 없어도 먹고 살만하다며 으스대던 태국인들로부터 한국 대기업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었죠.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한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한국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행지 중 한 곳이었습니다. K-팝 공연이나 팬미팅 등 스타들이 꼭 찾는 한류의 중심지였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는 상황이었죠. 한국과 갈등이 있기 전에는 거의 매주 다양한 K-팝 콘서트가 개최될 정도로 한국 문화가 여전히 인기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속에서 변화도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태국이 이제 단순한 문화 소비자가 아니라는 것이었는데요. 블랙핑크의 리사, 갓세븐의 뱀뱀, NCT10 등 많은 태국인이 K-팝 가수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세븐처럼 태국 활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한태합작 아이돌 그룹도 생겨났습니다.
10년 전에는 K-팝 등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10대, 20대가 많았다면 근래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가 한국을 사랑하게 되었죠. 지난해 9월 태국 마하돌대 연구팀이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는 가히 놀라웠는데요. 18세 이상 태국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한국은 무려 문화와 패션 라이프, 드라마, 영화 부분에서 각각 1위를 싹쓸이했습니다. 그 일례로 지난해 태국 넷플릭스 TV 드라마 부문 1위에서 10위를 모두 한국 드라마가 차지했으며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인기 속에서 태국의 우영우 김밥이 등장하고 김밥 판매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한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의 영향으로 소주 판매량이 증가해 태국 편의점에서 쉽게 소주를 접할 수 있게 됐을 정도였죠. 이러한 흐름 덕분에 한국 기업들도 태국에 하나둘 진출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세안의 중심국가 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아주 유명합니다. 아세안의 한복판에서 교통과 물류의 중심 역할을 하고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과 내수시장도 매력이 높은 나라인데요. 또한 상업 인프라도 인근 나라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수준이 높다고 하죠. 태국은 인구수로 보면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뒤처지지만 동남아 시장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이 판매될 만큼 전기차에 대한 인기도 높은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동남아에선 GDP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는 5,360억 달러라고 합니다. 2030년에는 8,800억 달러에 도달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태국의 경제활동 인구는 3,800만 명에 달하고 국민의 평균 연령은 42세라고 알려져 있죠. 또 대졸 비중은 30%이고 제조업 기반은 약 20%여서 한국 기업은 태국의 이런 강력한 경제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태국에 투자를 결정했다는데요. 한국의 대기업인 현대차가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 태국의 전기차 조립 공장을 세울 예정이었습니다. 공장 1호의 전기차 모델은 아이오닉5로 2026년부터 연간 5,000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예정이었죠. 현재 태국의 전기차 시장은 중국 기업들이 장악한 만큼 이번에 현대차가 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얼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이기도 했습니다. 현대차에 이어 한국의 대기업 삼성전자 역시 약 572억 원을 투자해 현지 기업과 반도체 생산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을 밝혔고 SK하이닉스는 337억 원으로 현지 기업과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할 계획이었는데요. 또 LG전자는 약 1,011억 원을 투자해 태국 기업과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공격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이던 한국 기업은 돌연 태국으로부터 투자 금액을 회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 첫 번째 계기는 태국 측이 한국인 관광객 대신 중국인을 환영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태국인들은 일본과 중국을 비교하며 한국인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태국에 놀러온 한국 관광객을 쫓아내는 등 몰상식한 행동을 보여왔는데요. 이런 소문이 전해지자 한국인들은 더 이상 태국을 찾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태국 상인들은 한국인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아차 싶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찾았던 관광지와 식당 등 90% 이상이 문을 닫고 손가락을 빨게 되자 정신을 번쩍 든 것이었죠. 하지만 일부 한국인들은 앞으로도 절대 태국을 가지 않겠다며 손절 선언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관광업계에 치명타를 입은 태국은 이제서야 한국인을 신처럼 모시겠다며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태국 관광시장이 완전한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큰손인 한국 관광객의 방문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중국인이어도 태국에겐 이를 대신할 마땅한 관광 화수분이 없기 때문인데요. 한국 기업의 철수는 사실 이미 정해진 수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지난 8월이었죠. 태국투자청과 주한태국 대사관이 주관하는 대규모 태국 투자 설명회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바 있습니다. 당시 태국 정부가 주도하는 행사인 만큼 멀리 방콕에서 찾아온 수십 명의 고위 관계자들과 수백 명의 한국 기업인들로 몰려 상황이 일었는데요. 하지만 행사를 지켜본 언론의 관심은 싸늘했습니다. 이에 관련한 기사 하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죠.
한국 언론이 보기에 태국은 한국 기업이 진출에 성공하기에 적당한 나라라고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계 1, 2위를 다투는 관광대국 태국은 실제로 한국과는 경제적 교육이 미지근한 편에 속합니다. 교역 규모는 14위로 같은 아세안 국가인 베트남에 비하면 20% 정도에 불과해 중요성은 크게 뒤처지는 게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아세안의 정통적인 경제 상징국 태국이 한국과 그다지 경제교역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태국이 지난 세기 일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던 게 가장 큽니다. 일본은 태국을 공급망의 파트너로 삼아 1970년대 이후 부품 소재 산업을 현지로 대거 이전했는데요. 태국은 이를 기반으로 아세안 지역의 경제 맹주로 활약했지만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과의 인연은 멀어지게 되었죠. 물론 태국에게 일본 경제로의 종속은 축복이기도 했지만 뚜렷한 한계로 작용했습니다. 그 많은 일본 자동차 관련 기업들은 태국의 수많은 부품 업체와 조립 공장을 지었지만 연구개발 연구소 설립에는 극히 인색한 것이었는데요. 때문에 태국은 지금도 세계적인 자국 브랜드 없이 1인당 GDP 8,000달러 미만으로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지 못한 상황이죠. 게다가 혼란스러운 태국 정치도 중진국 함정에 항목했다는 평가인데요. 군부의 영향력이 워낙 드센 탓에 1932년 이후 무려 22차례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고 13차례나 무력에 의한 정권교체로 이어졌습니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시발점이 된 태국은 이후 대대적인 정치개혁을 꾀했는데 그 과정에서 급부상한 탁신 치나워시라는 정치인을 놓고 갈등이 극한에 이르게 되었죠. 이런 태국 정치권의 변화무쌍함은 2년이 적은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 속도와 폭을 따라잡기 힘들었던 것인데요. 특히 한국 대기업의 경우 현재는 태국과 관련한 신규 투자와 생산시설 증설 계획 등을 전부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치앙마이나 수코타이와 같은 소도시에는 한국의 소기업들도 진출해 있는데요. 치앙마이엔 지하수 전문기업 등이 진출해 태국에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들이 전부 철수할 경우 순식간에 유령도시가 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콕 거리의 화려한 백화점 뒤로 여러 그늘이 잠재해 있습니다. 태국의 낮은 교육열과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낮은 생산성 등 태국의 외관이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달라지지 않는 것도 문제인데요. 인도에 이어 이제는 태국인들이 다시 한번 뜨거운 맛을 볼 차례인 걸까요? 현재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400개에 달합니다. 지난 영상에선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태국에 신규 공장을 건설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337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LG전자는 1,011억 원으로 태국의 전자제품 생산 공장을 건설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와 기아는 각각 337억 원과 190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요. 한국의 대기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삼성전자 역시 약 572억 원을 투자해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경제부총리는 태국이 세계 최대 농산물 산지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만 이제는 단순히 농산물만 파는 나라로 남고 싶지는 않다면서 바이오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키우는데 한국 기업의 투자를 요청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태국은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으로 도약하기를 꿈꾸고 있으며 만약 한국 기업이 태국의 자동차 산업에 투자할 경우 자국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죠. 실제로 현대자동차는 방콕의 남동쪽 사무프라칸주에서 2026년부터 전기차를 조립 생산할 예정이었는데요. 심지어 공장 1호 전기차 모델은 아이오닉5로 낙점된 상태였습니다. 지난해 태국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전환 프로젝트에서 정책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모델이 바로 아이오닉5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올 들어 한국 기업은 불법 파업과 인력난, 게다가 임금 인상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 올해 들어서만 30% 이상 임금을 올리게 돼 경영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죠.
특히 동남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무수한 불법 파업 때문에 비명을 내지르는 상황인데요. 이런 피해는 앞서 진출한 베트남에서 매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2021년 당시 베트남 삼성 공장에서 일하는 1,500명의 근로자들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집단 파업을 벌였는데요. 이들은 협상이 불발되자 400여 명이 한꺼번에 사직서를 제출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해외 외신에 따르면 베트남에서 평균적으로 파업에 참여한 인원은 500명이며 평균 파업 일수는 3일이었으나 대부분의 파업이 법규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 파업이라고 보도했죠. 가장 많은 파업이 발생한 곳은 단연 한국 기업이었으며 타 기업보다 근무 환경, 복지가 훌륭함에도 점점 더 베트남 근로자들의 요구는 높아져 간다고 덧붙였는데요. 실제로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베트남에는 다수의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어 그만큼 노사 분규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 기업이다 보니 현지 직원들과의 문화 차이로 인해 임금 협상에 어려움이 있는 듯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과 문화 차이에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지 당최 모르겠지만 현지 근로자들을 실드치는 정부 관계자의 말도 황당할 따름이었는데요. 최근엔 연간 12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인도에서도 임금 문제로 인한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은 생산에 차질을 빚었다고 하는데요. 이들의 요구사항은 단연 임금으로 현재의 평균 임금이 인도 내 평균치의 2배인 35,000 루피임에도 3년 내에 71,000 루피로 인상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에 걸친 이 급여 인상안은 최종 인상률이 무려 102.9%나 되는데요. 또한 주 35시간 근무제도익과 직원 사망 시 고용 승계 보장 등의 파격적인 복리 후생 개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지 근로자들의 요구가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이런 불법 시위를 벌인 직원 600여 명은 경찰에 구금되는 등 안팎으로 각종 악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성 측은 속이 타들어갈 대로 타들어갔지만 결국 한 발 물러나는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습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을 상대로 인도 근로자들은 빈번하게 파업을 벌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자 인도에서 근로자들의 발언권이 점차 강력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임금과 수당 개선을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진행해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있는 인도 타밀나두 주에서도 파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타밀나두 주 인근에서 제조 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 기업들은 인도 근로자들의 불법 파업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현지 근로자들은 정부가 지시한 임금 인상과는 별도로 인플레를 보상할 만한 임금을 인상하라며 불법 파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인도에 이어 태국에서도 전국적으로 전염병처럼 파업이 퍼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도 근로자들은 삼성전자가 약속한 직원 복지에 대한 협상에도 만족하지 않고 자주 교통비 인상이나 식사 메뉴 개선, 기숙사 설치 등을 주장하며 불법적인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많은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이번 합의에 인도인들이 쉽게 동의하지 않자 삼성은 진지하게 철수를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참다 못 버틴 몇몇 한국 기업들은 결국 인도를 떠납니다. 홀가분하게 사업하려고 라며 언론에 고백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가전제품의 부품을 제조하는 해당 업체는 인터뷰를 통해 저렴한 인건비와 인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믿고 진출했다가 낭패를 봤다면서 현지 근로자들의 끊임없는 임금 인상 요구에 철수하는 게 차라리 이득이라고 판단한다며 사업을 접게 된 배경을 밝혔는데요. 한편 태국인들은 삼성 인도 공장에서 파업하던 인도인들의 참교육 현장을 보고는 급하게 한국에 사죄를 요청하는 제스처를 띄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국과 한국은 밴 코리아, 한국 보이콧 사건을 겪으며 급기야 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설전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졌는데요. 한국 보이콧 당시 누구보다 빠르게 한국을 손절했던 태국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기자 아차 싶었을 겁니다.
한국인들이 찾았던 관광지와 식당 등 90% 이상이 문을 닫고 손가락을 빨게 되니 정신이 번쩍 든 것이었죠. 태국의 손절에 단단히 뿔이 난 한국인들 역시 앞으로는 절대 태국을 가지 않겠다며 보이콧 선언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관광업계에 치명타를 입은 태국은 그제서야 한국을 신처럼 모시겠다며 사과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관광업계 전문가들은 태국 관광시장이 작년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을 하려면 큰손인 한국 관광객의 방문이 필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덕분에 태국 관광업계는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진 상황인데요. 여름 성수기를 지나 황금 연휴가 엄청난데도 오히려 관광객이 줄어드는 기현상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죠. 태국 관광업계는 뒤늦게 한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신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호구나 다름없었던 한국인마저 등을 돌리자 관광산업으로 재미를 좀 보려던 그들의 계획이 틀어진 게 그 이유입니다. 참을리는 수백 번 새기던 한국 기업들은 인도에 이어 이제는 태국 공정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낭설로만 떠들던 삼성전자의 철수가 점점 현실화되기 시작하자 안일하게 생각하던 태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모양입니다. 마음이 급해진 태국 관광청 부청장은 한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는데요. 태국을 찾는 한국 관광객 모두를 신처럼 생각하고 모시겠다. 내국인보다 더 최고의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고 세심하게 봉사하겠다고 말이죠. 이어 태국 총리는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약속하며 투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 외에도 생산 관련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 양측이 더욱 성공적인 협력을 위해 총리 본인과 정부 구성원은 삼성의 모든 의견과 제안에 항상 귀를 기울이겠다고 발표하며 절실함을 드러냈는데요. 이제 와서 뒤늦게 한국을 찾는 태국의 전략이 과연 한국에게 먹힐지 몹시 궁금해집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